안녕하세요. 서울에 거주 중인 30대 여자입니다. 엄마랑 산책하면서 함께 듣던 게 습관이 되어 어느새 일하면서도 유튜브 사연을 듣고 있네요. 현재 저는 꽤나 다사다난했던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부모님 옆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프리랜서이다 보니 직장을 옮기는 불편한 일도 없었죠. 요즘 드라마를 보다 보면 참 다양한 소재로 이야기를 만드는 것 같던데 보면 불륜에 사기 결혼에 다양한 부부 갈등 요소들이 많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저는 그중에 사기 결혼을 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사연을 적게 된 것도 저 이유 때문이죠. 여러분은 결혼하셨나요? 기혼이시거나 혹은 미혼이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결혼의 조건은 어떻게 되시나요? 개인적으로 저는 결혼이라는 건 내가 평생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저의 조건이었습니다. 당시 저의 남편이라는 사람도 저와 같은 생각인 줄로만 알았죠. 그런데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없었나 봅니다. 저의 잘못된 선택이 친정 부모님에게까지 상처로 남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네요. 지금부터 제 잘못된 결혼 생활에 대해 들려드릴게요.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저는 꽤 부유한 집에서 태어난 요즘 사람들이 얘기하는 금수저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성인이 되어서까지 부족함 없이 자랐죠.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늘 주목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소영아, 방학 때 뭐해? 우리 애들이랑 같이 바다에 갈 건데 같이 갈래? 어쩌지? 나 이번에 가족끼리 같이 유럽 여행 가기로 해서. 와, 역시 임소영 스케일이 남다릅니다. 부럽다. 올 때 빈손으로 오기 없기다. 중고등학교 시절엔 방학이면 온 가족이 해외여행을 다녔고 유행한다는 신발이며 가방, 옷은 항상 제가 먼저 학교에 착용하고 나타났죠. 하나밖에 없는 딸이어서 부모님이 더더욱 애지중지 예뻐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절대 예의 없이 자라거나 모나게 자라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교우관계도 원만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사방팔방 오지랖을 부리고 다닌 건지 항상 오락부장이나 체육부장을 맡았어요. 그러다 보니 성인이 된 후에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서도 늘 눈에 띄는 존재였습니다. 야, 소영아, 쟤 희원이. 하하하, 야, 박희원, 너 소영이가 전화해서 나온 거냐? 하여간 박희원, 소영이 말이라면 아주 즉각이지? 어떻게 졸업하고 한 번을 안 나오냐? 그에 비해 남편은 학창시절에 참 성실하고 조용한 친구였어요. 그래, 이것들아, 소영이가 불러서 나왔다. 소영아, 잘 지냈어? 너 많이 변했다. 예전에는 인사도 안 받아주더니. 하하하, 야, 소영아, 희원이 쟤 너한테만 그런 거야. 부끄럽다고. 그런데 남편은 저한테만 그렇게 부끄럼 많고 조용한 친구였더라고요. 동창들은 짓궂었어요. 남편이 저를 좋아해서 그렇게 부끄러워했었다며 동창회 내내 저희 두 사람을 놀렸습니다. 사실 싫지만은 않았어요. 성인이 된 남편은 참 멋있었습니다. 술자리가 무르익다 보면 소그룹끼리 얘기를 나누게 되잖아요. 저와 남편은 어느새 둘이서만 얘기를 주고받게 되었죠. 옛날 이야기도 하고 농담도 하고 오랜만에 이야기가 잘 통하는 사람을 만나 신이 난 나머지 저 혼자 한참 떠들었죠. 소영아, 나 너 되게 좋아했는데 너 혹시 결혼했어? 남편은 저에게 학창시절부터 계속 저를 좋아해왔다며 결혼은 했냐, 애인은 있냐 거의 조사를 하더라고요. 제가 결혼도 안 했고 만나는 사람도 없다고 하니 그럼 딱 10번만 자기랑 데이트해보면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저는 좋다고 했어요. 남편과의 대화가 싫지 않았고 저도 남편에게 호감이 느껴졌거든요. 사람 인연이 있다는 게 정말 정확히 10번의 데이트 만에 저희는 결혼하기로 결정했어요. 정말 말도 안 되죠. 10번의 데이트, 겨우 3개월 정도 만나고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소영아, 하객이 이렇게 많이 와? 너무 많이 잡은 거 아니야? 아니야. 그것도 온다고 해놓고 못 오시는 분들 계산해서 줄인 거야. 이야, 우리 마누라 인맥이 장난 아닌가 봅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 아빠 손님이야.
내가 회사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인맥이 얼마나 되겠어? 저희 아버지는 사업을 크게 하셔서 하객이 정말 많았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부유하게 자랄 수 있었던 것도 사업을 크게 하시는 아버지 덕분이었죠. 남편은 저희 친정이 사업을 한다는 것만 알았지 그 크기가 얼마난 줄은 몰랐던 상황이었어요. 결혼 전에야 우리 집 재정 상황이나 아버지 사업 크기에 대해 알게 되었죠. 남편은 꽤 놀란 눈치였습니다. 어머야 소영아, 너 너무 이쁘다 진짜. 그러게 기집애, 너희가 결혼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야. 결혼식 당일 친구들과 가족의 축하가 한창이었죠. 그날 제 인생에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기쁜 날이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두 모여 나의 결혼을 축하해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저의 사촌동생이 굳은 표정으로 저에게 와서는 귓속말을 하더군요. 언니, 형부 빚 같은 거 있어 혹시? 응? 아니? 갑자기 무슨 소리야? 그런 거 없어. 아니, 로비에서 사채업자 같은 남자들이 계속 형부 어디 있느냐고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다녀. 신부가 대기실을 비울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저는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통화 연결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좋게 20통 가까이 전화를 했던 것 같았죠. 그때 밖에서 웅성거리던 소리가 커지더니 이내 고성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깜짝 놀라 밖으로 나갔죠. 현장을 보고 저는 영화를 보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 놈은 어디서 맞고 온 건지 양뺨은 벌겋게 부어있었고 사촌동생이 말했던 그 사채업자들은 남편 뒤에 서서 저희 아버지와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희연아, 너 왜 그래? 응? 누구신데 지금 이러시는 거예요? 네? 아이고, 죄송해요. 저희가 그래도 상도덕은 지키려고 했는데 남편분이 너무 양아치처럼 도망다니니 저희도 어쩔 수 있나요? 얘기를 들어보니 남편이 결혼 전에 그 사람들한테 3천만 원가량을 돈을 빌렸는데 400만 원 정도 갚고 나서는 계속 연락도 안 되고 도망 다녔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지금 이게 뭐 하는 짓들입니까? 우리 사위돈 제가 바로 드릴 테니 더 이상 그만하시고 돌아가 주세요. 오늘 우리 딸아이 결혼하는 날입니다. 정말 머리가 혼란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정신이 없었습니다. 하객들도 웅성거리며 보고 있죠. 남편이라는 인간은 빚을 못 갚아서 사채업자 앞에 무릎 꿇려 앉혀있죠. 여러분들은 어떠셨겠어요? 저는 정말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에헤이 어르신, 저희도 그러고 싶은데 오늘 돈 안 받아가면 저희 무가지예요. 알겠으니까 우리 사위한테서 손 치워요들. 지금 바로 줄 테니. 정말이지 아직도 그날을 생각하면 저희 친정 부모님께 죄송스러울 따름이에요. 사채업자들은 돈을 받기 전까진 못 나간다며 버텼고 아버지는 결국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인간들에게 남편 빚 3천만 원과 이자 얼마를 더해 이체해 주셨고 그제야 그 인간들은 식장을 나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 애가 돈을 갚는다고 약속했는데 저 인간들이 와서 깽판을 치네요. 아유, 정말 죄송합니다. 사돈, 아가 미안하다. 남자가 큰 사고 한 번씩 치는 게 당연하지 않니? 앞으로 이런 일 절대 없을 거예요, 사돈. 아들놈 빚은 어떻게 저희가 사돈께 드리면 되는 거죠? 남편은 사과하러 다니는데 저희 시모는 참 뻔뻔했습니다. 큰 사고 한 번씩 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당연한 건지, 그리고 대체 평소에 돈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대체 무슨 일이었길래 대기업을 다니는 남자가 사채까지 끌어다 쓴 건지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죠. 자기 아들과 같이 사과를 하고 다녀도 모자랄 판에 아들 빚 갚아주신 거 자기네가 저희 친정집에 갚아야 하는 거냐고 은근히 떠보는데 정말 말문이 막혔어요. 아니요, 사부인.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박서방에 대한 신뢰는 당분간 복구되기 어려울 것 같군요. 식 마치는 대로 무슨 일인지 서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무슨 일인지 정확히 알고 넘어가야겠다고 하셨죠. 남편을 향한 신뢰도나 애정이 높으셨던 아버지는
저만큼이나 큰 충격이셨을 테니 말입니다. 자기야, 내가 정말 미안해. 이런 꼴이나 보이고. 일단은 식 마치고 얘기하자. 그리고 우리 신혼여행도 취소하자. 위약금 모는 게 낫지. 나 이런 상태로는 못 가. 마치고 대체 무슨 일인 건지 사실대로 얘기해. 모두가 어두운 표정을 한 결혼사진만 남긴 채 제 인생 최악의 결혼식은 마무리가 되었어요. 신혼여행도 취소한 채로 말입니다. 그런 일을 겪었는데 도저히 갈 자신이 없었죠. 그때 신혼여행을 취소할 게 아니라 결혼식을 취소했어야 하는데 제가 미련했습니다. 친정아버지 말씀대로 식을 마치고 저희 친정으로 모여 얘기를 나눴어요. 저희 부모님, 남편, 저, 시어머니 이렇게 5사람이 말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게 저희 아버지 빚을 제가 대신해서 계속 갚고 있었어요. 월급이 적진 않았지만 아버지 빚이랑 어머니 생활비까지 들이다 보니 점차 쪼들게 돼서 정말 면목 없습니다. 남편과 시모는 계속해서 이혼한 시아버지 빚을 떠안아 자기들이 갖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들 말로는 시아버지가 매우 폭력적이셨을 뿐만 아니라 도박에까지 손을 댔는데 이혼을 조건으로 자신의 빚을 갚아달라고 했대요. 시모와 남편은 이혼이 살 길인 것 같아 알겠다고 했답니다. 이혼 후 어렵게 살던 남편과 시모는 남편이 취직함과 동시에 시모가 몸이 안 좋아지셔서 일을 그만두시게 되었고 그 모든 걸 이제 남편이 떠안아 갚아왔던 거죠. 그러니 점점 쪼들리는데 결혼 준비까지 하다 보니 빚을 갚지 못하고 계속 밀려왔다고 말입니다. 신랑의 말을 들은 저희 부모님은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을 훔치셨고 시모는 말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어요. 저도 남편의 사연이 마음 아팠지만 한 번 거짓말을 한 사람이 그 다음 거짓말이 없을 리 없다는 마음에 확실히 해두고 싶었습니다. 남편 눈을 똑바로 보고 물었어요. 당신 이 말 거짓말이면 안 돼? 이게 우리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야. 나중에라도 이게 거짓말인 게 드러나면 나 당신이랑 바로 이혼할 거야. 그러니까 똑바로 얘기해. 저는 거듭 확인했어요. 시모는 제가 남편을 추궁하는 것 같았는지 표정이 좋지 않았죠. 하지만 남편과 사는 건 저잖아요. 정확히 할 건 정확히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더 이상 금전적인 문제로 비밀이 있는 거라면 저희 결혼 생활 전체가 거짓이 될 거라고 생각했죠. 저희 친정 부모님도 사실대로 말하라고 남편에게 말씀하셨고요. 남편은 정말 이게 다라고 더는 아무것도 없다며 정말 죄송하고 미안하다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이 눈물을 보이니 저도 친정 부모님도 마음이 약해졌고 저와 부모님은 남편의 말을 믿어주기로 했습니다. 또다시 이런 일 생기면 그땐 정말 가차없이 이혼시킬 거다. 알겠어? 네,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2번 다시 이런 일 없을 거예요. 그날 이후 한동안은 친구들에게 그날 결혼식에 대해 대답해 주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간혹 친구들 중에는 믿고 살 수 있겠냐 되물어오는 친구들도 꽤 있었죠. 저도 그런 불안함이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제 남편은 누구보다도 성실했고 정이 많고 누구보다도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란 걸 알았기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자기야, 우리 장모님이랑 장인어른 모시고 식사나 할까? 남편은 결혼 후에도 한결같이 저희 친정에 잘했어요. 특히 아버지한테 참 살갑게 굴었죠. 저희 아버지도 남편이 찾아오는 걸 반가워하셨고요. 희원아, 우리 소영이 잘 부탁한다. 알았지?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나 다름없어. 그때 일은 다 묻어두고 앞으로 어떻게 잘 살아나갈지 그것만 생각하면 돼. 우리 식구로 들어온 이상 당연히 내 아들이지. 안 그러냐? 아유, 박서방 부담스러워요. 그만해. 장모님, 장인어른, 정말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 아버님, 저는요 사실 저도 아버님 뵈러 오는 이유가 꼭 저희 친아버지 같아서 자꾸 찾아뵙게 되더라고요. 죄송해요. 눈물이나 보이고. 어머, 뭐야. 당신 또 울어? 엄마, 이 사람 완전 울보라니까. 집에서도 나랑 술 한잔하면서 그렇게 자기는 장인어른이 너무 좋다 막 이러면서 운다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부모님은 남편이 중학생이 되던 해에 이혼을 하셔서 남편은 그 후로는 자기 아버지를 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그런 아버지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다고 말입니다. 저도 저희 친정 부모님과 잘 지내는 남편을 보면서 내심 뿌듯하고 마음이 놓였어요. 정말 가족이 되어가는 것 같았으니 말입니다. 남편 놈의 그 까만 속을 모르고 말입니다. 소영아, 아버님 회사 야유회 내일인가? 응, 내일 가신다던데. 왜? 당신도 가게? 진짜 가도 돼? 자기야, 그럼 아버님한테 한번 여쭤봐. 우리 가도 되는지. 당신 회사는? 아저씨 회사가 먼저예요. 우리 아빠가 아니라. 에이, 회사는 연차 쓰면 되지. 나는 아버님 회사 야유회가 더 중요해. 가만 보면 당신은 아빠 회사에도 참 관심이 많아? 누가 보면 당신이 그 회사 다닌 줄 알겠어. 에이, 미래에 내 회사가 될지도 모르는데 미리미리 가서 회사 분위기도 보고 해야지. 안 그래? 어느 순간부터 남편은 대놓고 내색은 안 했지만 저런 식으로 능글맞게 아니면 농담식으로 친정아빠 사업이 나중에는 자기한테 넘어올 것 아니냐면서 좋아했습니다. 누가 보면 정말 회사 후계자인 것 같았어요. 아버지 회사 야유회에 참석하는 건 물론이었고요. 아버지가 거래처 대표들과 골프라도 치러 가는 날이면 자기도 따라 나섰습니다. 미리미리 인사를 해야지 하는 말을 하면서 말이죠. 자기는 농담이라고 했는데 제가 듣기엔 농담 반 진담 반인 것 같아 약간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예. 이건 나중 얘기긴 한데 나중에 바깥 써둔 회사는 소용이 내가 받는 거지? 다른 사람 아니고. 네? 아무래도 그렇지 않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아빠 일 하시는 거 계속 보기도 했고. 그런데 갑자기 왜요, 어머니? 아니 그냥... 그게 동네 아줌마들이 우리 희원이 장가 잘 갔다고 나중에 회사 대표 자리 받는 거 아니냐고 하도 설레발치길래. 아니다, 신경 쓰지 마. 명절에 보자. 끊는다. 남편뿐 아니라 시어머니도 종종 저에게 회사는 누가 뒤이어 운영하는 거냐, 내가 받게 되면 우리 희원이도 같이 운영하는 거 아니냐, 저런 식으로 자꾸 운을 띄웠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점점 남편이랑 시모가 은근히 둘러가며 회사 얘기를 운운하는 게 점차 스트레스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 사업이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물론 사업을 한다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탄탄대로 일 리는 없지만 이번에는 꽤 심각한 것 같았죠. 아버지는 정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성실함과 추진력 하나로 자수성가를 이뤄낸 분이셨어요. 그만큼 정말 회사에 대한 애착과 자부심이 있으셨죠. 심각하게 회사의 존폐가 오가니 집안 분위기는 날이 갈수록 어두워졌어요. 아버지는 밤낮 없이 회사에 매달리셨죠. 아빠, 괜찮아? 그러게, 왜 이렇게 무리했어? 결국 저희 아버지는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병원 신세까지 지시게 되었어요. 새벽녘에 쿵 하는 소리가 들려 엄마가 나가봤더니 물을 드시던 아버지가 쓰러지셨다고 말입니다. 아마 극심한 스트레스가 원인이었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어릴 때는 그렇게 크고 든든했던 아버지였는데 무기력하게 병실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니 너무 슬프고 괴로웠죠. 병실에 더 있다가는 눈물만 쏟고 있을 것 같아 남편한테 부축을 받아 복도로 나와 있었어요. 참 분위기 파악 못하는 인간이었습니다. 남편이라는 놈 말이에요. 고개만 쳐박고 울고 있는 저에게 다가와서는 질문 세례를 퍼부었습니다. 그럼 아버지 회사는 어떻게 되는 거야? 다시 일어설 수 있겠지. 설마 쉽게 무너질 리가 있겠어? 아버님 이런 적 많으셨어? 혹시 회사 말고 따로 뭐 해두신 거 없어? 저딴 식의 질문 말입니다. 처음에는 친정부모님이 걱정돼서 묻나 했는데 듣다 보니 정말 회사만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았죠. 자기야, 대답 좀 해봐. 어떻게 되는 거야? 몰라. 나도 모른다고. 야, 박희원. 너 지금 아빠 회사가 걱정인 거지? 회사 날아갈까 봐. 뭐? 아니야. 야, 너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진짜 사람 이상하게 만들지 마. 아니, 나는 아버님이 회사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아니까 그러는 거지. 그리고 우리 둘이 돈이 많은 것도 아닌데 만약에 안 좋게 되면 우리가 양가 다 모셔야 하는 거잖아. 솔직히 그것도 좀 막막하고. 정말 너무 속보이는 거짓말 하지 마. 어머님도 자꾸 전화하셔서 회사 어떻게 되냐, 넘어가는 거냐 물어보시고, 당신도 그렇고. 당신이랑 어머니 회사 얘기 물어보는 동안 한 번도 아빠 괜찮은지는 안 물어본 거 알아? 아이, 그건 당연히 포함된 거지. 그리고 뭐 자꾸 내가 거짓말 한다는 건데, 어? 아니야, 됐어. 회사가 어떻게 되든, 우리 친정이 어떻게 되든 당신한테 손 뻗을 일 없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어머니한테 그만 전화해서 물어보시라고 네가 말씀드려. 나 올라갈 테니까 당신은 그냥 집에 가. 소영아, 야 소영아.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일주일 내내 시어머니와 남편은 연락을 해서 계속 물어봤어요. 아버지의 건강이 아닌 회사에 대해서 말입니다. 회사가 진짜 넘어가는 거냐, 뭐 다른 재산은 없는 거냐 하면서 말이죠. 아버지는 일주일 정도 후에야 퇴원하실 수 있었지만 회사는 결국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자세한 얘기를 듣지 못했지만 무리하게 확장을 하였는데 그게 생각과 다르게 이익을 내지 못하였고 자금 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결국 부도가 난 거였죠. 겨우 친정 부모님 집 하나 남았는데 그것마저도 빚 때문에 온전히 우리 집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좀 어때? 뭘 똑같지. 그래도 너희 아빠 강한 사람이야. 금방 일어나실 거야. 걱정 말고 너희 일만 신경 써. 평생을 바쳐서 일궈 온 회사인데 충격이 없을 리가요. 아버지는 반년 정도를 충격에 빠져서 무기력하게 계셨습니다. 들어올 수입원은 없는데 나갈 곳은 많으니 당연히 제가 버는 수입의 반 이상은 친정으로 들어가야 했어요. 자기야, 내일 엄마 아빠랑 밥이나 먹을까? 쉬는 날이니까? 안 되는데. 나 내일 바빠. 자기 혼자 다녀와야겠다. 남편은 전과 달리 저희 친정 부모님에게 연락도 안 하고 그렇게 잘 찾아뵙던 곳이었는데 사업이 망한 후로는 거의 발길을 끈다시피 했습니다. 박서방은 같이 안 왔냐? 아이 참, 우리 사이랑 사우나라도 가려고 했는데. 회사 일이 좀 많나 봐. 자기도 꼭 오고 싶어 했는데 아쉬워하더라. 남자는 바빠야 해. 잘하고 있네. 여보, 소영이 갈 때 박서방 먹을 만한 반찬 좀 챙겨줘. 아무것도 모르시는 건지 아니면 아시면서도 모르는 척 해주시는 건지 아마 부모님은 알고 계셨겠죠? 남편이 회사 일이 바빠서 못 오는 게 아니란걸요. 그래도 저희 부모님 항상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이다 뭐다 하면서 늘 들려보내셨습니다. 시기가 맞아 밥이라도 같이 먹게 된 날이 몇 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인간 태도가 어찌나 다르던지 저는 제가 결혼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싶었습니다. 희연아, 요즘 왜 이렇게 안 왔어? 바빴어? 우리 사이랑 오랜만에 사우나라도 가려나 기다렸는데. 아, 네. 좀 바빴어요. 그래? 이번 주는 혹시 시간 되나? 우리 사이가 요즘 바빠서 시간이 없지? 네, 이번 주랑 다음 주까지는 계속 바빠서요. 아이고, 시간이... 저 내일 아침 일찍 회의가 있어서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은데. 그래. 바쁘면 가봐야지. 얼른 가라. 여보, 소영이 반찬 얼른 챙겨줘. 정말 엄마 아빠만 앞에 안 계셨으면 남편놈 면상에 쌍욕을 내뱉고 싶었습니다. 눈 한 번 제대로 맞추지 않고 건성건성 대답하고 심지어 내일 회의 있다는 말도 거짓말이었거든요. 회의는 무슨... 내일 자기네 회사 단합대회 한다고 저한테 전날 말했었는데 미친 인간이 저를 대놓고 농락하는 건지 사실 뻔히 알고 있는 제 앞에서 부모님께 저딴 식으로 거짓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부모님 속상하실까봐 말은 못하고 친정집 문을 나서는 동안 꾹꾹 참으며 계속 버텼습니다. 나 따로 갈게. 뭐? 아, 또 왜 그래? 빨리 타.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 남편놈을 보면서 집에 같이 갈 자신이 없어서 따로 가자고 했어요. 남편은 저한테 또 왜 그러냐, 뭐 때문에 난리냐 오히려 짜증을 냈죠.
더 큰 소리를 내면 부모님이 들으실 것 같아 일단 차에 탔습니다. 야, 너 왜 거짓말해? 내가 뻔히 당신 내일 단합대회 나가는 거 아는데 내 앞에서 우리 부모님한테 거짓말해? 너 우리 집이 그렇게 우스워? 뭐가 또 우스워? 그냥 단합대회 나가는 거 일일이 설명하기도 귀찮고 나도 주말에 좀 쉬고 싶어서 그랬어. 그럼 차라리 그냥 솔직하게 말을 하던가. 너 지금 사람 바보 만든 거야. 너 솔직히 아빠 회사 그렇게 되고 나서 완전 다른 사람 같은 거 알아? 아빠 연락도 안 받고 눈도 안 마주치고. 지금 뭐 하는 거야? 네가 자꾸 그렇게 하면 나는 당신이 우리 집 돈 때문에 그렇게 아빠한테 붙어있어나 생각밖에 안 들어. 뭐? 붙어있어? 너 말 그렇게 할 거야? 남편은 제 말에 화가 났는지 길 한복판에 차를 세웠습니다. 와, 너 나를 그렇게 보고 있었구나? 나 똑같아. 전이랑 다른 거 하나도 없어. 자기가 자기 친정 망해서 자격지심 가지고 왜 나한테 난리야? 자격지심? 내가 자격지심이라고? 그래, 자격지심이라고 치자. 너 왜 내가 번 돈으로 친정에 용돈 보내드리는 거로 난리치는데? 너 내가 돈 보내는 날만 되면 나한테 엄청 짜증내고 시비 못 걸어서 안 달라 있는 건 아니야? 네, 남편은 정말 그랬어요. 제가 정산을 마치면 꼭 그날 바로 부모님께 돈을 보내드리곤 하는데 그날만 되면 남편 놈이 심술이 난리인 겁니다. 자기 엄마는 혼자 계셔서 더 신경을 써드려야 하는데 너는 그 돈을 친정에만 보내냐? 참 딸 없는 사람 서러워 살겠냐? 이러면서 말이죠. 제 말에 자기도 뜨끔했는지 되려 저한테 버럭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야, 너 내려. 와, 나를 그렇게 보고 있었다고? 내가 그렇게 쓰레기로 보여? 참 잘나셨네. 그래, 막말로 내가 하는 말이 틀렸어? 너 매번 친정만 챙기는데 솔직히 내가 안 서운하겠어? 내가 친정만 챙긴다고? 말은 똑바로 해. 내가 우리 아빠한테 뭐 하나 얻어내려고 친정 들락거릴 때 나는 어머니 적적하실까봐 매번 전화드리고 엄마 옷 살 때 꼭 어머니 옷 같이 사서 보내고 항상 그랬어. 진짜 사람이 좀 솔직해져라. 치사하게 그러지 말고. 저는 차문을 쾅 닫아버리며 내렸습니다. 남편 놈은 제가 문을 닫자마자 쌩하니 출발해버렸죠. 택시는 왜 이렇게 안 잡히는지 동네까지 30여 분을 걸어가는데 눈물이 쏟아져 앞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날 제 감정은 뒤죽박죽이었으니까요. 남편놈 속도 모르고 우리 사위라며 반찬을 챙겨주는 엄마 얼굴도 떠오르고 남편이 바쁘다고 하자 아쉬워하시는 아빠 얼굴도 떠오르니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제 부모는 남편놈이 결혼식 날 사채업자까지 끌어들였던 그 상황에서도 그걸 다 품어주었는데 말이죠. 다 제가 잘못한 것 같았어요. 한참을 걸어 집에 들어오니 남편놈은 저를 본체만 채 맥주를 홀짝거리고 있었죠. 우리 집 내놓을 거야. 저는 남편놈에게 신혼집을 내놓을 거라고 했습니다. 신혼집도 아버지가 해주신 거였어요. 공동명의로 하면 안 되냐고 남편놈이 졸랐지만 혹시 몰라 제가 그건 안 된다며 제 명의로 갖고 있던 집이었죠. 남편놈이 저희 친정에서 해준 것들을 어느새 잊어버리고 다 자기가 이룬 것 마냥 생각하는 것 같아 집을 팔겠다고 얘기했어요. 아직도 그 표정이 잊히지 않네요. 정말 사색이 되어서는 갑자기 무슨 말이냐며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뭐? 집을 왜 팔아? 누구 마음대로? 내 마음이지. 이거 내 집이야. 우리 아빠가 나한테 해주신 집이라고. 아까 걸어오면서 생각해봤거든? 우리 아빠 돈으로 다 해주신 건데 이런 상황에 내가 그 돈으로 너랑 잘 먹고 잘 사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우리야 월세를 살든 전세를 살든 우리 힘으로 사는 게 맞지. 안 그래? 이거 팔아서 다시 아빠한테 줄 거야. 그렇게 알아. 남편놈은 그제야 상황 파악이 좀 되는지 이야기 좀 하자며 저를 붙들고 한참 주저리 떠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당신 말이 다 맞다고 하더군요. 당신 말이 맞아. 그래. 사실 아버님 회사가 그렇게 큰지도 난 몰랐고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 규모가 커서 놀랐어. 들떠서 주변에 얘기하니까 사람들도 나보고 회사 사장 되는 거냐고 하니까 꼭 내 것 같더라. 그런데 아버님 회사가 그렇게 되니까 꼭 내 재산을 잃은 것 같았어. 남편의 솔직한 대답이 마음에 상처가 된 것도 사실이었고 한편으로는 속마음을 듣고 나니 마음은 차분해졌습니다.
내가 다시 정신 차릴게. 그러니까 집은 팔지 말자. 나도 장인 장모님한테 최대한 많이 도울게. 당신한테 우리 집 안 도와줬다고 얘기한 거 아니고 앞으로도 당신 도움 안 받을 거야. 내 힘으로 할 거야. 대신 내 부모한테 상처 주는 행동하지 마. 차라리 가기 싫으면 가지 마. 마음에도 없는데 자리에 와서 서로 불편하게 하지 말고. 집은 일단은 안 내놓을게. 그런데 당신도 내가 왜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게 됐는지 한번 생각해봐. 정말 다사다난했던 그날 이후로 남편은 저희 친정에 자주 찾아가고 연락을 드리는 것 같았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이제는 예전처럼 행복하진 않았죠. 씁쓸했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게 이제는 살고 있는 집을 포기하기 싫어서 그런 거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래도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 한편으로는 그래 이렇게라도 지내지 싶었죠. 그러나 제가 느낀 게 맞더군요. 남편을 움직이게 하는 건 전부 돈이었습니다. 주말 아침 오랜만에 늦잠을 자고 거실로 나서려는데 남편의 통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와, 엄마, 소영이 걔 성격 장난 아니야. 내가 자기 부모한테 좀 틱틱거렸다고 신혼집 팔자고 하더라니까? 아니지, 내가 일단 잘 구슬려 놨어. 조만간 좀 더 해서 명의도 공동명의로 바꿔버리게. 나도 내 명의로 하고 싶지. 아이, 일단은 좀 기다려봐. 설마 했는데 남편의 목표는 아빠 회사에서 저희 신혼집으로 바뀐 거였죠. 그때부터 저는 저도 모르게 남편과 헤어짐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절대 안 돼. 공동명의? 어머니, 이 집 오늘부로 내놓을 거니까 포기하세요. 저는 방문을 열고 나가 전화기 너머에까지 소리가 전달되기를 바라며 큰 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남편은 화들짝 놀라 전화를 끊었고 저한테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소영아, 엄마한테 장난친 거야, 장난. 설마 내가 그런 생각을 할까봐. 말이 안 되잖아. 그러게, 말이 안 되는 걸 당신은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네? 나 내일 부동산에 집 바로 내놓을 거야. 아니면 이 집 담보로 대출받아서 엄마 아빠 드리던가 할 거야. 당신은 이 집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생각 꿈도 꾸지 마. 한 번 속지 두 번 속을 리가요. 저는 남편한테 정말 냉정하리 마치 엄포를 놓았습니다. 정말 집을 내놓거나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부모님께 드릴 거라고 말이죠. 차라리 그 편이 나았어요. 내가 대출금을 찍든 전세를 살든 부모님이 돈 때문에 사위 눈치 보는 건 정말 끔찍했으니 말입니다. 저희 부모님 사업이 망한 이후로 계속 남편 눈치 보셨거든요. 혹시나 남편이 부담스러워할까봐 말입니다. 남편 놈은 제 말을 듣더니 금세 태도를 바꾸고 또다시 노발대발하기 시작했죠. 야, 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야, 집 없는 사람 서러워 살겠냐? 그래, 너 부모 잘 만나서 좋겠다. 진짜 어이가 없네. 야, 너 지금 이 집 가지고 나 협박하는 거야? 우리가 같이 사는 집인데 그걸 왜 네 마음대로 내놓는다 난린데? 이게 왜 당신 집이야? 이거 내 집이야. 내 집 가지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데 왜 난린데? 왜? 네 명의로 바꿔야 하는데 그거 못해서? 정말 이러는 거 아니야. 우리 결혼식 때 네 사채 빚으로 난리였던 거 누가 해결했는데? 우리 아빠는 너 정말 자기 아들이라고 생각했어. 지금도 그렇고. 다음 주 아빠 생신 때도 네가 못 간다고 딱 잘라 말했다며? 그 당시 얼마 안 있으면 친정아버지 생신이었어요. 아빠는 항상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빼놓지 않고 엄마와 함께 준비해 두시는데 당신 생일날에도 사위 먹이겠다고 전화를 하셨었나 봅니다. 어떤 게 먹고 싶냐고 말이죠. 그런데 남편 놈은 그날 자기 동창회가 있다고 너무 중요한 약속이라 갈 수가 없다고 했다네요. 말이 되나요? 대놓고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모른 척 넘어가려 했는데 그럴 수가 없었죠. 그런데 남편 놈은 되려 아주 당당하더군요. 그래, 야 솔직히 집안 다 망해먹었는데 돈도 없으면서 생일상 받고 싶으시대? 말로만 너희 잘 살아라 하실 게 아니라 그럼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셨어야지. 오히려 딸 자식한테 도움받고 계시는 마당에 참나, 이 와중에 생일상은 꼭 받고 싶으셨나 보더라? 저게 말인가요? 그 말을 듣자마자 남편놈 얼굴에 뺨을 갈겨버렸습니다. 생일상이라니. 부모님은 사업이 망하기 전에도 검소하셔서 외식 같은 것도 돈 아깝다고 잘 안 하시는 분들이었어요. 이번 생신 때도 당연히 집에서 먹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저 베베 꼬인 인간은 저딴 식으로 말을 내뱉었죠. 너는 내가 이 집이라도 없었으면 바로 이혼했겠다? 그렇지? 당연한 거 아니야? 지금도 너 이 집만 아니면 이혼하고 싶어. 그럼 이혼하자. 내가 미안하네. 다른 돈 많은 여자 잡아서 다시 살게 했어야 하는데 내가 붙잡았나 보다? 이혼해줄게. 이혼해. 저는 그 길로 짐을 싸서 친구 집으로 향했어요. 남편 놈도 미련 없이 이혼하자고 했죠. 지금 부모님한테 말씀드리면 괜히 일이 커질 것 같아 조용히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아버지 생신날에도 저 혼자 갔어요. 아버지는 박서방은 바빠서 못 왔구나 하시며 남자는 바빠야 한다고 웃어넘기셨죠. 그래도 아쉬운 표정은 숨기질 못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저에게 사위 갖다 주라며 반찬을 한가득 챙겨주시는데 정말 눈물을 꾸역꾸역 참으며 친정집을 나섰습니다. 그렇게 별거를 한 지 2주 정도 지났을까요? 이혼 준비 중이던 저에게 남편이 찾아와서 다짜고짜 사과했습니다. 자기가 정말 미안하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 없으면 안 될 것 같다고 말이죠. 소영아, 내가 미안해. 그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나도 화가 나서 마음에도 없는 말했어. 내가 정말 미안해. 나 너 없으면 안 돼. 알잖아.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했는데. 우리 이혼 같은 거 하지 말자. 응? 당황스러웠습니다. 갑자기 찾아와서는 질질 짜면서 너 없으면 죽는다느니 내가 너를 얼마나 긴 시간 좋아해왔는지 알지 않냐고 이혼은 안 된다고 난리를 치니 말이죠. 특히 저를 가장 주춤하게 만들었던 말은 이혼하면 저희 부모님이 당신들 탓이라고 생각하실 게 뻔하다는 말이었습니다. 일단은 돌아가라고 했어요. 지금 당장은 너랑 같이 있을 수 없다고 말입니다. 소영아, 나 기다릴게. 꼭 우리 이혼은 하지 말자. 남편의 방문 이후로 심란한 하루를 보내던 저에게 어느 날 친정엄마가 전화를 하셨어요. 소영아, 박서방한테 얘기 들었지? 시세는 어떻다든? 너희 아버지가 샀을 때보다는 오른 것 같은데. 엄마와의 통화를 마치고 헛웃음이 났습니다. 무슨 일이었는지 아세요? 저희가 이혼 준비라는 걸 모르시던 친정아버지가 남편을 찾아갔었대요. 땅 문서를 들고 말입니다. 어느 지역의 땅 문서인데 사업이 망해서 기울어갈 때도 이것만큼은 소용해 주려고 간직했다면서 남편한테 그 땅 가격을 좀 알아보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한테 젊으니까 이 땅 팔아서 좋은 일 한번 해보라면서 그동안 못 챙겨줬다고 미안하다는 말까지 하고 오셨다는 거였죠. 정말 피가 거꾸로 치솟는다는 말을 몸소 체험했네요. 더 이상 숨겼다가는 친정부모님이 남편놈한테 휘둘리실 것 같아 찾아뵙고 하나하나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히 저희 친정부모님은 당신들 때문이냐고 앞으로 금전적인 거 도와주지 말라고 이혼은 하지 말라고 말리셨어요. 엄마 아빠 잘못 아니야. 그런 인간 만난 내 잘못이야. 나 그 사람이랑 못 살겠어. 엄마 아빠가 왜 그런 인간을 사위라고 눈치를 봐. 나 그런 거 싫어. 그리고 아빠 땅 문서 갖고 있지? 절대 부모님 탓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정말 부모님 탓이 아니니까 말이죠. 결국 제 뜻을 굽히지 못한 부모님은 알겠다고 하셨고 저는 복수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남편놈이 땅을 알아보고 다시 아버지한테 땅 문서를 갖다 준 모양이더군요. 다음 날 남편에게 연락을 해 만나자고 했습니다. 남편 회사로 제가 찾아간다고 말이죠. 확실히 대기업이라 그런지 사내 카페도 잘 돼 있고 왕래하는 사람도 많고 아주 최적의 조건이더라고요. 남편 놈은 아무것도 모른 채 나사 빠진 인간 마냥 실실 웃으며 제게 달려왔죠. 소영아, 웬일이야? 내가 그리로 가면 되는데. 됐고, 당신 사업 구상은 했어? 아빠가 우리한테 미안하다고 하시더라? 진작 못 줘서 미안하다고? 아이, 당신도 들었구나. 내가 미리 다 알아보고 얘기해 주려고 했는데 시세는 괜찮고 나 아는 선배가 죽이는 아이템 있대. 다음 달이면 바로 들어갈 수 있어. 그런데 당신 회사 일하면서 사업까지 괜찮겠어? 안 그래도 오늘이 나 마지막 근무야. 나도 생각이 있지. 당연히 회사 그만두기로 했어. 내일 같이 계약하러 갈까? 이번에는 같이 공동명의로 하자. 나 진짜 열심히 할게. 온갖 희망에 들떠서 사직서도 냈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이번에는 아버님이 자기한테 먼저 주신 거니 같이 공동명의로 하자고 계속 얘기를 했죠. 아, 제가 발성이 좀 좋거든요. 헤헤거리며 좋은 남편 얼굴에 커피를 들이붓고 회사에 쩌렁쩌렁 울리게 큰 소리로 얘기했어요.
아, 당신 회사 그만둔 거구나. 이거 어쩌지? 당신 지금이라도 얼른 뛰어 올라가서 사직서 수리하시지 말아달라고 해. 나 그 사업 다른 남자랑 하던가 나 혼자 하기로 했어. 우리 이혼하기로 했잖아. 이혼한 사이에 동업은 좀 무리지.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소영아? 당신이 그랬잖아. 나 아파트도 없었으면 당장 이혼했을 거라고. 당신이 그 말하는데 나도 마음이 싹 정리되더라. 나는 집이라도 있지. 당신은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왜 당신이랑 살아? 당신 아직 젊어. 나랑 이혼하고 돈 많은 여자 만나서 새 출발해. 알았지? 조만간 30 알아갈 테니까 사인하고. 어느새 저희 테이블 주변으로는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기 시작했고 남편 놈은 얼굴이 벌개져서는 안절부절 난리였죠. 그런 남편을 뒤로하고 회사를 빠져나왔습니다. 이혼 절차는 아주 깔끔했어요. 그 인간이 가진 게 있나요? 뭐가 있나요? 오히려 저희 친정에서 기여해준 것도 훨씬 많았고 집도 당연히 제 것이었기에 위자료나 재산 분할할 것도 없었습니다. 이혼 후에도 저는 꾸준히 동창회에 참석했어요. 이혼이 흠인가요? 숨을 필요는 없으니까 말입니다. 동창회에서 들은 소식인데 남편 놈은 회사를 반강제적으로 그만두고서는 주식을 했다네요. 그러다 쫄딱 망해서는 빌빌거리고 다닌다는 소문이 이미 무성했죠. 돈 많은 거 참 좋아하는 인간인데 어떻게 살려나 싶네요. 뭐 어디서 돈 많은 여자나 만나서 떵떵거리고 살아야 하는 인간인데. 그래도 전 남편인데 저런 소식을 들어도 마음이 하나도 슬프지 않은 거 있죠? 자꾸 웃음이 새어나와 참느라 고생 좀 했습니다. 지금 저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서서히 다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나 워낙 주변에서 평판이 좋았던 분들이라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이죠. 나름의 행복한 결말을 맞이한 셈입니다. 부모님 옆에서 건강하고 밝은 딸로 열심히 효도하며 살려고 합니다. 내 부모만큼 나를 사랑해주는 존재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부모님한테 받은 사랑을 꼭 다 갚고 싶습니다. 열심히 잘 살아볼게요. 벌써 꽤 긴 글을 적었네요. 이렇게 글을 길게 써본 게 처음이라 두서 없었겠죠? 그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모두들 항상 행복하세요.